김용환의 시사야.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하이 실종을 한 채로 밭을 갈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벌거벗은 남자를 새긴 청동기가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돼 있다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헌적의 역사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동기 시대 노출남이다. 네. 이것 자체도 청동기 시대 복장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 방송에 적합한 얘기가 맞습니까? 예, 뭐 적합하니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네. 이 청동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청동기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네. 그 혹시 그 금속 병용기 시대라는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한반도에는 청동기 시대가 없었어. 그 석기 시대에서 바로 이 청동기 시대 없이 곧바로 철기 시대로 넘어갔어라고 주장하면서 네네. 석기와 철기가 공존했던 그런 시대를 금속 병용기라는 시대론을 이제 일본 학자들이 개진했죠. 나도 뭐 엉뚱한 주장을 많이 네. 해가지고요. 왜 이런 주장을 한 겁니까? 뭐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데요. 그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1907년부터 이 발굴이 시작된 유적이 있습니다. 김해 회원동 폐청이라고 하는 조개무지 유적에서 예. 석기와 철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맨 밑에는 석기가 나오고 위에는 아무래도 문화층이 다르니까 첫 그렇죠. 컷에 있으니까 철기가 나오는 건데 그걸 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리고 중국 후한 시대 동전인 오수전이 나왔거든요. 오수전.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맞아. 한반도에는 독자적인 청동기 시대가 없었고 석기만 쓰고 있던 미개 사회였는데 중국 한나라에서 철기로 무장한 그런 선진 문화가 밀려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석기와 철기가 공존한 것뿐이야. 뭐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한 거죠. 일본 학자들의 뭐랄까 지나친 민족주의. 예. 그 민족주의가 우리한테는 또 식민사관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 정체성, 타율성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한반도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건 안 없는 됐다, 민족이었다. 뭐 이렇게 타율적으로 뭘 해야 되고 네. 정치했다 이런 건데요. 그 선사시대가 파행 정치되었음을 강조하는 식민사관 하나. 그거로 이제 금속 병용기 시대를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1960년대 말부터 뭔가 그거를 깰 수 있는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나죠. 네. 1967년에 대전 괴정동에서 한 주민이 밭을 갈다가 심상치 않은 청동기 유물을 수습하는데 중앙박물관의 긴급 조사 결과 돌 무덤인데 거기서 칼 손잡이 모양의 청동기, 그다음에 방패 모양의 청동기, 청동 방울, 거친 무늬 거울 뭐 이런 것들 청동 의기들이죠. 제사 도구 같은 것들이 네. 쏟아져 나왔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한국식 동검이 출토가 되었죠. 근데 청동기 시대 문화를 갖고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동검들이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식 동검이라고 예.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예, 모양이 그게 있나요? 우리가 세형 동검으로 배웠을 거예요. 예. 아마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동북방이라고 남의 나라 땅이 됐지만 실은 중국도 만리장성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북은 오랑캐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중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쌓은 예, 거죠.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쌓았죠. 네. 막으려고. 근데 이 만리장성 이북에 이른바 그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하프 청동 비슷하게 칼이 예, 비파처럼 생겼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비파형 동검을 토대로 해서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에 들어가면 한반도 특히나 청천강 이남 쪽에서 특별하게 개발된 청동칼이 있는데 그것이 세형 동검인데 뭔가 좀 폭이 좀 얇죠. 네네. 얇아서 세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청천강 이남 한반도에서만 나온다 해가지고 한국식 동검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만 유일하게 네. 나오는 동검이 발견됐다는 것은 어디서 흉내내기도 어려운 그렇죠. 이런 그렇습니다. 거니까 일본 학계에서 주장하던 게 뭐 무색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1960년대 말인데 그 김양선 숭실대 교수가 이른바 고운무늬 청동거울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국보경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정교한 그런 국보 거울 있잖아요. 네. 단유세면경이라고 하는 거 아주 유명한 국보가 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청동기를 만든 흔적인 거푸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숭실대 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이게 뭐 개인이 갖고 있다가 기증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국보경 고운무늬 거울은 원래 1960년대에 충남 논산훈련소에서 참호를 파던 병사들이 발견한 청동기 세트예요. 이 세트 중 하나였는데 그중에 고운무늬 거울은 숭실대로 가고 그다음에 청동방울과 같은 그런 다른 유물 세트는 호암미술관으로 각각 넘어간 겁니다. 같은 데서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1971년에는 전남 화순 대곡리에서 한국식 동검 세자루와 함께 고운무늬 거울, 팔주령, 쌍주령에서 청동기 세트가 나왔는데 예. 그 11점이 나왔는데 그것이 모두 국보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1976년에는 충남 아산 남성리에서도 한국식 동검이 무려 9자루가 나왔고 그다음에 방패형, 뭐 칼손잡이형 청동기들이 출토가 됐죠.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청동기가 출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고학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유물이 나오면 그 시대나 그 비슷한 유물들이 계속 써져 나오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동기 시대 유물이 1960년대에서 70년대 좀 붐을 이루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트렌드를 반영하듯이 1970년 말이죠. 그 즈음이죠. 국립중앙박물관에 한 골동품상이 찾아오죠. 예. 이 골동품상은 녹슨 그런 청동 제품 한 점을 이렇게 쭉 내밀면서 이게 대전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라고 내미르는데 예. 그 청동기의 크기는 좌우가 한 12.8cm, 높이가 한 7.8cm고요. 두께는 불과 1.5mm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한 우리 손바닥 정도 크기네요. 뭐 손바닥만 하죠. 그러니까 예, 뭐 예.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이 청동기의 약점이 또 있었던 게 뭐냐면 출토지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네. 그런 유물의 고고학적 가치는 좀 뚝 떨어진다고 떨어지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출처를 모르는 유물이니까 연대를 알 수도 없고 이것도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측에서는 아 이게 가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럽니다. 뭐 되게 고색창연한 그런 청동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짜는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 비교적 싼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 녹슨 유물이 바로 한국의 청동기 후기를 대표하는 농경문 청동기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제 박물관 측에서는 회의적으로 봤죠. 왜 그러냐면 그 이게 외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괴정동에서 출토된 방패형 청동기에 유사했습니다. 방패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밑부분이 부러져 나간 상태였고 보시면은 나오는데 그리고 남아있는 윗부분마저도 이게 절단돼 있었거든요. 아. 녹까지 쓰러 있어서 뭔가 예. 문양도 안 보였어요. 예. 아 그래서 뭐 그냥 괴정동에서 나온 방패형 청동기가 또 한 점 비슷한 게 나왔구나. 뭐 그 정도로 이제 평가를 했었죠. 그럼 상태가 워낙 좋지도 않고 뭐 유물 자체도 훼손돼 있고 그러니까 아이 뭐 그냥 뭐 청동기 시대에 만든 유물은 맞으니까 우리가 보존 가치는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들인 거네요. 그렇죠. 그냥. 좀 싼 가격으로 썼다 그러죠. 네.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청동기에 잔뜩 쓸은 그런 녹을 제거를 한번 해미니까 놀라운 문양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예. 나뭇가지 문양의 끝에 몸에 반증이 찍힌 그런 새 두 쌍이 각각 마주보고 앉아 있다는 것이 한 면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약간 소떼 같은 게 생각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소떼를 이제 연상을 했는데요. 예. 이 소떼라는 게 녹고 장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새가 가로로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가로목을 하고 그다음에 예. 새를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네네. 나무새라든지 돌새 이런 거를 올려놓는 신간이라고 하는데 신간은 하늘에서 신령이 하강하는 통로로 우리가 인식됐던 나무를 타는 건데요. 뭐 우리가 뭐 즐겨 인용하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보면 그런 마한 사람들은 귀신을 믿었고 백성들이 뽑은 청군이 천신을 위한 제사를 지냈고 이들 나라에는 각각 그 소도라는 벼럽이 있었고 그곳에 큰 나무를 세운 뒤에 뭐 이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에 전북 부안 가가지고 소떼를 보고 네.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네. 나는데요. 이 소떼를 세운 거 이게 농경이나 이런 네. 관계가 있어요? 그 일단은 그 나무와 새가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계와 현세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우리가 나무와 새를 뭐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히말라야 산맥 주변인 네팔이나 티베트를 가보면 사람이 죽으면 조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시신을 네. 뜯어먹는 새가 죽은 이의 영혼을 하늘계로 운반하는 그런 장례 예식이라고 하는데 새는 인간의 뜻을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희망을 또 하늘에 알려주는 영물로 인식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농경문 청동기의 새 그림 역시도 하늘의 가호 아래 풍년과 다복의 꿈을 펼치려던 그런 청동기인들의 소박한 꿈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한 면에는 그렇게 이제 새가 그려져 있었고 예. 이 다른 한 면에는 세 명의 인물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청동기 한 면에 보면 그 왼쪽에 보면은 예. 토기 항아리에 뭔가 추수한 곡물을 담고 있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건 보면은 여성인 것 같다라는 게 있었고요. 네. 그 면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상반신만 남아 있었는데 밑에 잘려 있기 때문에 괭이를 들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적 인물이 바로 오른쪽 위에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그 노출남녀.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얼핏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예. 딱 보면은 두 손으로 삽자루를 잡고 있고 한쪽 발은 그 삽을 밟고 있고 삼날이 길고 끝이 둘로 갈라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예. 자세히 보니까 연구자들이 그게 그 따비라는 거여서 논이나 밭을 갈 때 쓰는 작은 쟁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주도에서 있는 그 지금도 보이는 따비를 보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청동기 시대의 따비가 지금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뭐 밭을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다리 사이에 뭔가 삼각형이 할 때 돌출부가 이렇게 보였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이제 그 남성의 성기였다라는 거죠.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만들면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변태 소리 듣고 이제 당장 고발감이었죠. 이 변태하냐 그러면서 네. 왜 시루라기 하나를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쟁기질, 따비질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당시에 박물관 측에서는 이 남성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거의 하의를 노출한 채 예. 밭을 갈고 있는지 깊이 검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도 남근 숭배사상이 있었고 중국의 진한 시대 청동기에도 남근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자 조상조자를 보면은요 이게 남근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상형 문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남근형 유물 이거는 조상 숭배사상과 관련이 있는 그런 유물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만 추정을 했죠. 아니면 우리 무속 신앙이나 이런 데서도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런 뭐 남근 그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 일단은 뭐 나체 부분만 빼고 우리가 그 그림을 정리를 해본다면 예. 청동기에 출연한 3명 중 2사람은 일단 밭을 갈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나체를 했든 안 농사 짓는 했든. 거죠. 그리고 왼편의 여성은 추수한 곡식을 항아리에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두 남자는 봄날에 밭을 가는 춘경 의식을 하는 거고 그 왼쪽 여자는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는 추수를 상징하는 거여서 아,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농경사회의 춘경과 추수 장면을 이렇게 한 면에 묘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다른 때 하는 행동을 지금 같은 한 그림에 담은 거네요. 그래서 이 다른 면에 나타난 아까 했던 소떼 그림과 예. 연결을 시켜보면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 줄을 보면 소도 이야기를 아까 하면서 5월 제사와 10월 제사를 더불어 인용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마한지방 그 밑에 한족의 경우는 해마다 5월에 파종을 마친 뒤 그다음에 5월에 농사일을 끝낸 뒤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함께 모여서 밤새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신다. 춤은 수십 명이 함께 일어나서 서로 따르고 땅을 밟고 몸을 굽혔다가 지켜들었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파종 때 10월 추수 때 뭐 이런 식의 그 제사를 지낸다라는 걸 인용을 했죠. 이거는 일종의 농사 짓는 모습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담고 네. 풍요를 기원하는 뭐 이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경문 청동기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2400년 전 사람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농경 생활을 상징하고 또 파종 후와 수확 후에 하늘신 그다음에 조상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까지 이 청동기에 새겨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네. 손바닥만한 크기잖아요. 아까 예. 작다 그랬잖아요. 길이가 한 12.8cm 정도 된다 그랬는데 아래 위는 한 7.8cm 정도 되고 그래서 하늘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청동기 시대는 재정일치의 지도자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당군과 같은 그런 그렇죠. 할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재정일치 지도자가 가슴팍에 이렇게 조금 걸었던 도구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기원전 4세기, 3세기, 2400년 정도 전에 생산의 풍요를 비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의기가 아니냐 이 농경문 청동기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뭔가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할 때 네. 가슴에 번쩍번쩍한 거울 이렇게 다는 거울도 거. 있죠. 예, 거울도 청동 하는 거.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여기 가슴에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러니까 달고 있었다. 번쩍번쩍거리는 게 이게 있으면 그 보는 사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령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런 그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림이 퍼즐이 예.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그러면 하이 실종 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한 가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벌거벗고 밭을 가는 저 남성의 정체는 뭐야라는 생각. 네네. 이게 굳이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용 청동기를 만드는 건 좋아. 그런데 왜 거기다 대고 나체의 남성을 그렸을까? 네. 뭐 그렇게 이제 고개를 갸웃거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30여 년 뒤에 이제 그 이 청동기 전문가 전공자인 이건무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조선 중기의 문인인 유이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유이춘의 문집에서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아내죠.
어떤 게 나와 있길래 그래요? 유이춘은 미암일기로 유명한 분인데 네. 이 원래 이 유이춘이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함경도 이런 데서 19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일기를 기록하는데 그 일기가 굉장히 사료적인 가치가 크죠. 그 유이춘이 개탄한 그런 함경도의 현지 풍습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바로 나초로 밭을 가는 해계환 세시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해 옷을 벗고 밭갈이 하는 짓이 가장 이 지역의 해계환 풍습이다. 해마다 입춘이면 지역 관리들이 관청의 문 길가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나무로 만든 소를 몰아서 밭을 갈게 하고 씨앗을 뿌리게 하고 농사 짓는 형상을 만들게 한다. 이것이 한 해 농사를 점치고 풍작을 기원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옷을 벌고 밭갈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 아까 청동기 문양하고 비슷한 거네요.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 유이친이라는 사람이 혀를 끌끌 차는 부분이 바로 이 나치 퍼포먼스다라는 것에 이제 굉장히 뭐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네. 밭을 갈고 씨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나체해야 한다. 이게 무슨 짓이냐. 부들부들 추위를 무릅쓰게 하니까 이게 해괴한 작태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추위를 견디는 씩씩함을 보여주고 그의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 옷을 벗고 밭을 가는 퍼포먼스를 거르지 않는다라고 저는 전했는데 유이치는 이런 퍼포먼스는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죠. 야 이게 자연의 조화를 이런 애들 장난 같은 행사로 빼앗을 수가 있느냐. 가뜩이나 지금 강추인데 하물며 알몸으로 길거리에 서 있다면 이게 오죽하겠냐.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 같아 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일종의 뭐 세시 풍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풍습을 애처롭게 생각을 해서 유이춘이 문제를 제기했대요. 근데 이제 그 현지 관원들 백성들은 핑퐁 게임으로 책임을 전가했는데 네. 관원들은 이거는 뭐 백성들의 오래된 풍습입니다라고 이제 돌리고 네. 백성들은 우리는 그저 관원들이 시켰을 뿐이에요. 그래서 할 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유이춘이 그 대목에서 도대체 이 지역 수령들은 뭐 하고 있느냐라고 개탄을 하죠. 근데 이게 함경도에서만 내려오는 세시풍속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반에서 있었던 건 일입니까? 그 뭐 전남 진도에서도 추석 전에 어린이들이 발가벗고 나이 수대로 밭고랑을 가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 인도네시아 여기도 이제 농부가 밭갈이를 할 때 발가벗은 상태로 갱이질한 다음에 뭐 부부관계를 하는 뭐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종의 뭐 과거 뭐라 할까요? 그렇죠. 그것이 뭐 기원전 4세기부터 선사시대 때 많이 이루어졌던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내려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여성들의 이제 그게 그 뭐 풍요라든가 이런 게 여성들의 상징이었는데요. 그것이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지모실 승상한 목권 사회에서 부권 사회로 이제 그 벗어나는 그런 상태여서 그 마을을 지키고 농사를 지키고 이런 공동체의 수호자로서 남성이 부각이 돼서 한자인 산의 남자를 보면은요. 보시면은 밭전자 밑에 흰 역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의 밭에서 따비지라는 쟁기지라는 남자를 가리키는 그런 상형 문자거든요. 뭐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농사를 지을 때는 또 힘도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 이제 남성이 그걸 해결해야 그런 된다. 걸 뭐 이런 한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네. 거군요. 근데 꼭 추운 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덜 추운 날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속학자이자 국문학자인 김열규 전 서강대 교수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농경문 청동기에 노출을 보라. 벌거벗은 남성의 양기가 따비를 따라서 여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땅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지가 더욱 생산성을 높아지고 그만큼 풍요로워진다. 그것도 밭을 갈기에 앞선 그런 입춘에 한다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다라고 했죠. 음양의 조화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농경문 청동기 어디 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썼는데 이게 농경문 청동기가 방패예요, 방패. 기본적으로. 예. 근데 이게 충청도 지역에서 주로 출토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중국과 교류가 있고 그다음에 고조성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쪽 서쪽 제방이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 방패를 가슴에 달고 하늘신에게 농사를 잘 되라고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뭐 사실은 지금 그때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역사적인 사료라든가 이걸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청동기 시대에 이런 방패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근데 한번 좀 관심 갖고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농경문 청동기를 한번 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